정숙 씨는 63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이제 3년째, 혼자 사는 원룸 전셋집은 조용하고 깨끗했지만 그만큼 외롭고 허전한 공간이었다. 하루 세 끼를 혼자 차려 먹고 말 한마디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된 지도 오래였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곤 했다.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의 아들 철미는 맞벌이 부부였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끝내고 집에 오면 저녁까지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했었다. 그러다 조심스레 말했었다. 엄마,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어떨까?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좋겠지. 손주랑 시간도 보내고 밥도 해주고. 그녀는 그렇게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 며느리 민정은 처음엔 다정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런 말도 하고 정숙 씨가 해준 미역국을 맛있게 먹으며 웃기도 했다. 손주는 말도 안 트인 상태였지만 할머니 얼굴을 자주 보며 정을 붙여갔다. 정숙 씨는 소소한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침에는 손주를 깨워 씻기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고 밤엔 며느리와 함께 TV를 보기도 했다.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이 집안의 한 식구라는 느낌이 들어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민정의 말투가 바뀌었다. 정숙 씨가 밥을 할 때면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집에서 된장찌개를 조금 덜 짜게 먹어요. 혹은 손주에게 과자를 주면 슬쩍 말을 돌려. 요즘 애들은 당분 조절이 중요하대요, 어머니. 정숙 씨는 눈치를 보게 되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감각이 어렴풋이 찾아왔다. 하지만 참았다. 같이 살겠다고 한 건 자신이었다. 어쨌든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혼자 있을 때보다 나았으니까. 그해 겨울 정숙 씨는 아랫집 아주머니들과도 친해졌다.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김장을 하거나 복지관 수업을 나가기도 했다. 자신만의 시간이 생긴 듯해 기분이 좋아졌지만 민정은 그마저도 못마땅한 눈치였다. 어머니, 혹시 아이 혼자 두고 나가신 거예요? 그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머쓱해졌다. 민정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도 철민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면 손주와 함께 현관문 앞에 서서 맞이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당신들 고생 많았어요. 철민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웃으며 말하곤 했다. 엄마 덕에 우리가 참 편해.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정숙 씨는 다시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유지되던 고요한 일상이 작은 균열과 함께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정의 말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었고 철민은 그런 민정의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에게 눈치를 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집은 분명 우리 아들 집인데 나는 왜 자꾸 이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그 사건이 일어났다. 정숙 씨가 깨달은 그날 이후로 민정의 말투는 점점 더 가시가 돋았다. 평소에는 건조하게 때로는 정색을 하며 말을 뱉었다. 손주가 거실에서 과자 봉지를 뜯으면 민정은 재빨리 손에서 빼앗아갔다. 엄마가 또 과자 줬어요. 당 떨어진다고 달달한 거 자꾸 주시면 나중에 힘들어요. 정숙 씨는 멋쩍게 웃으며 물컵을 들었다.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다. 입이 바싹 말라붙는 것 같았다. 민정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자신이 괜히 숨 쉬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 눈치가 보였다. 하루는 민정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은 루틴이 중요해요. 애가 일찍 자려면 저녁 먹는 시간도 일정해야 하거든요. 어머니가 낮에 간식 주시면 밥을 안 먹어요. 정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철민이 식탁에 앉으며 그 상황을 듣고는 헛기침을 하고는 웃으며 말했다. 민정이 예민해서 그래. 그냥 이해해줘, 엄마. 이해. 그 단어가 유독 귀에 거슬렸다. 자신이 이해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런 말 하나에 정숙 씨는 묘한 박탈감을 느꼈다. 며칠 뒤 민정이 부모님이 오신다고 말했다. 일정은 명확하지 않았다. 일주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라고 했다. 거실을 치워야 한다는 이유로 정숙 씨는 자기 방에 작은 짐을 옮겨가며 말없이 침묵했다.
거실에 눕던 그녀는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잠이 오지 않았다. 부엌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며느리 부모는 아침부터 부엌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숙 씨는 조용히 방을 나와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날 수업은 그림 그리기였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색을 칠하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시간만이 숨 쉴 수 있는 순간 같았다. 그날 밤 철민이 정숙 씨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민정이 요즘 많이 피곤해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곧 끝날 거야. 끝날 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조용히 등을 돌려 누웠다. 눈을 감으면 민정의 표정이 떠올랐다. 예전엔 웃던 얼굴이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차가워졌을까? 그리고 손주가 말없이 정숙 씨의 방에 들어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숙 씨는 그제야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정숙 씨는 복지관 수업을 다녀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손주가 좋아하는 딸기우유 하나를 사고 민정이 좋아한다는 무가당 요구르트도 집어들었다.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고 싶었던 거였다. 손주가 그날 저녁 민정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편의점 봉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거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애한테는 그냥 물 주면 되거든요.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삼켰다. 더는 무슨 말도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민정의 부모가 짐을 들고 도착했다. 거실 한켠에 이불을 깔고 소파는 침대가 되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민정이 정숙 씨에게 말한 것이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오래간만에 오셔서요. 혹시 당분간 방 좀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랑 아빠가 거실에서 주무시는 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요. 말은 조심스럽게 했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숙 씨는 숨이 턱 막혔다. 거실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자기가 자고 있던 방에서.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요. 손님이시니까. 그날 밤 정숙 씨는 거실 바닥에 조용히 이불을 폈다. 텔레비전은 꺼졌고 거실 등은 희미했다. 며느리 부모가 방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렸다. 정숙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때 손주가 소리 없이 정숙 씨 옆으로 왔다. 할머니 여기 있어?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이는 곧 잠이 들었고 그 온기 하나에 그녀는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부엌에서 정숙 씨를 마주치자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거실에서 주무셨다고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며칠만 참아주세요. 금방 가실 거예요. 그녀는 웃었다. 가짜 웃음이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은 울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거실 생활은 고통스러웠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는 손님들에 맞춰 정숙 씨도 일찍 일어나야 했다. 이불을 덮고 자리 비우고 소리 죽이고 움직이는 생활. 그날 아침 민정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말했다. 며느라기 어머님께서 아주 조용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살림을 안 끼셔서 좋아요. 그 말에 민정은 피식 웃었고 정숙 씨는 식탁에 앉아있던 손주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다. 나는 손님이지요. 원래 손님은 조용한 게 맞지요. 철미는 그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르는 척한 건지도 몰랐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의 냉기를 외면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방 한 칸짜리 원룸 임대 광고를 휴대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이 집이 아들의 집이 아닌 그저 거쳐가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서 잃은 건 잠자리가 아니라 존엄이었어요. 민정의 부모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다. 정숙 씨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방은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다. 머무르던 손님들이 남긴 냄새와 어지러운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불에서는 낯선 세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베란다에 널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상관없었다. 이불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그날 점심 정숙 씨는 된장국에 감자전과 나물을 정성껏 차려놓았다. 민정은 퇴근하자마자 식탁 앞에 앉았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제가 요즘 저염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좀 짜네요. 다음엔 제 입맛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숙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민정의 말에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철민은 휴대폰을 보며 한마디 했다. 엄마, 민정이 요즘 몸 관리하느라 예민하니까 이해 좀 해줘. 그 순간이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무너졌다.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입맛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 밥이건 정성을 들이면 존중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건 맞지만 여긴 저희 집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생활 방식에 맞춰주셔야죠. 정숙 씨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하며 두 손을 꼭 쥐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에 민정이 몸을 움찔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손주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다. 오래 입던 겉옷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옷가지보다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벽에 붙여놓은 가족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자신이 낯설었다. 그때 철민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민정이 아까 그 얘기 때문에 좀 기분 상했나 봐. 너무 그러지 마. 정숙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구나, 철민아. 내가 너희 집 살림을 망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밥 한 끼 못 해줄 만큼 미운 것도 아니잖니.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니? 철민은 입을 다물었다. 말없이 방을 나가며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 조심스러운 행동조차 정숙 씨에겐 거리감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따뜻한 밥 한 끼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필요하지요. 그날 밤 정숙 씨는 결심했다. 당장은 말하지 않기로. 하지만 더는 이 집에서 상처받지 않겠다고 자신을 지키기로. 정숙 씨는 복지관 출입증을 다시 꺼냈다. 예전에 등록만 해두고 미뤄두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어학 강좌, 요가 수업, 그리고 수채화. 그녀는 망설이다가 수채화 수업에 신청했다. 붓을 쥐는 손이 어색했지만 그것조차도 새로운 감각처럼 느껴졌다. 첫 수업날 그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다. 주변엔 또래의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누군가는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다음 주엔 김 선생님의 강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인 심리와 자존감에 관한 강의였다. 정숙 씨는 그 강의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보았다.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였고 며느리의 시어머니였고 손주의 돌봄이었지만 나는 누구였을까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저도 비슷했어요. 며느리 집에 있다가 나왔죠. 그 집에 내 자리는 없더라고요. 정숙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시장에서 장미 한 송이를 샀다. 자기 방 창가에 유리컵에 꽂아두었다. 누군가에게 주는 꽃이 아니라 오랜만에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며칠 뒤 철민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돌보러 올 수 있어? 정숙 씨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번 주말은 그림 수업이 있어서 어렵겠구나. 전화기 너머 철민의 침묵이 들렸다. 그리고 짧은 대답. 알겠어. 정숙 씨는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을 위한 공간, 그 모든 것이 늦게나마 찾아오고 있었다. 정숙 씨는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손주는 요즘 잘 웃지 않았다. 유치원 선생님이 철민에게 전화를 걸어와 말했다. 아버님, 민우가 요즘 많이 예민해졌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네요. 철민은 그제야 자신의 아이가 정숙 씨를 얼마나 따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민우는 밤에 잠들기 전마다 말했다.
할머니는 언제 와? 나 할머니랑 자고 싶은데. 민정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변화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정숙 씨가 떠난 뒤 집안은 더 조용해졌고 밥상이 허전했다. 민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애가 너무 불안해해요. 철민은 대답을 피했다. 그는 몇 번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예전처럼 금세 달려와 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젠 바빴다. 수업도 있고 동아리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주말 아침 정숙 씨는 복지관에서 여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린 그림 몇 점이 조용한 벽 한켠에 걸려 있었다.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작게 감탄했다. 어머, 이정원 그림 너무 따뜻하다. 그 순간 철민이 도착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림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가 이런 것도 하시네. 처음 알았어. 정숙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요. 민우가 그림을 가리켰다. 이거 할머니가 그린 거야? 나 이 그림 좋아. 집에 가져가면 안 돼? 그 말에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거실에 걸어요. 아침마다 이 그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침묵 끝에 정숙 씨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요. 대신 다음엔 민우랑 그림 그리러 같이 와야 해요. 그날 이후 가족은 매달 한 번 정숙 씨와의 외출을 정례화했다. 예전처럼 함께 살진 않았지만 그보다 건강한 거리감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정숙 씨는 생각했다. 가족은 가까이만 있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할 때 그게 진짜 식구지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들의 집에 살지 않았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정숙 씨는 철민 가족과 한 달에 한 번씩 외출하는 약속을 지켜가며 손주와도 따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서로를 지나치게 엮지 않되 놓지도 않는 거리였다. 그날도 정숙 씨는 손주 민우를 데리고 동네 어린이 도서관에 갔다. 아이는 책을 읽다 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정숙 씨는 웃으며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집은 작고 조용해서 너 재미없을까 봐 그랬지요. 아니야. 조용해서 좋아. 그 말에 정숙 씨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다시 그 집에서 함께 살지는 않겠지만 이 아이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다. 한편 민정은 정숙 씨에게 직접 연락해왔다. 어머니, 민우가 자꾸 어머니 집 얘기해서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정숙 씨는 조금 놀랐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결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고 그러나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당에서 만난 민정은 먼저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사실 예전엔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신 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가 계셨던 그 시간이 참 고마운 시간이었단 생각이 들어요.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 말을 듣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정은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수첩 하나였다. 어머니가 그림 그리시는 거 보면서 이 수첩에 매일 한 장씩 그리고 글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운 마음은 가볍게 그러나 깊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것도 가족이지요. 억지로 붙잡지 않고 스스로 돌아보며 걸어오는 관계. 그게 제일 오래가는 것 같아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정숙 씨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방 한켠엔 민정이 선물한 수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매일 써내려간 글과 그림이 한 장 한 장 채워지고 있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연필을 들고 오늘의 페이지를 펼쳤다. 하얀 종이 위에 썼다. 오늘도 나를 위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누군가의 시간에 기대거나 누군가를 위한 희생 위에 놓인 것이 아니었다. 이웃들과의 수업, 동네 작은 갤러리 전시회, 그리고 정기적인 자원봉사까지. 그녀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있었다. 복지관에선 정숙 씨를 우리 반 대표 작가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림이 좋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녀가 그림 아래 적어두는 짧은 글귀들이 더 인기를 끌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이라서 소중한 날.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살아오셨어요? 정숙 씨는 웃으며 말했다. 단단한 척 오래 하다 보니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녀는 어느새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철민 가족은 가끔 놀러 왔다. 민우는 이제 정숙 씨의 방을 할머니의 작업실이라 부르며 그림 도구들을 구경하길 좋아했다. 민정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민우가 할머니 책처럼 그림 일기 쓰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그럼 나중에 민우랑 책 하나 내야겠네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억지로 맞추려 애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화가 고마웠다. 어느 날 정숙 씨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그 자리에 자신이 그린 풍경화를 걸었다. 초록의 나무, 따뜻한 햇살, 그리고 작은 길 하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에요. 누군가의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요.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전처럼 외롭진 않았다. 혼자인 시간이 더는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채워가는 시간, 회복의 시간,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시간이었다.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수첩 한 장을 넘기며 글을 썼다. 나에게 고맙습니다. 미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이제는 나를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덮었다. 그 웃음은 아주 오래간만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미소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진짜 웃음이었다.